라디오 동서남북 2부 시작합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두 분을 모시고 강원도 정치권 소식 들어보는 시간이죠. 지금 도정은입니다. 오늘은 추석 이후 또다시 급변하고 있는 강원도 정계 상황, 특히 의회 개편, 고양새 신설, 알펜시아 문제,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개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세한 얘기 박인균 의원과 심상화 의원 두 분 도의원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심상화 의원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상화입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인균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인균입니다. 네, 먼저 두 분 어떻게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심 의원님은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좀 예. 어려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잘 보낸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국적으로 봤을 때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급증을 하고 있죠. 급기야 속초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을 했고요. 삼척시도 3단계로 올렸습니다. 강원도의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지자체 대응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상화 의원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강원도 코로나19 상황을 2021년 9월 29일 0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까지 6,405명의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여 5,939명은 이제 격리 해제되고 또 퇴원을 하셨습니다. 예. 아직도 이제 400여 명이 입원하여서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사망자는 62명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에 이제 지자체 대응은 거리두기 홍보하고 방역 지침 이행 상황을 이제 점검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예방 접종 추진 상황은 전도민 이 접종률이 지금 한 77%를 보이고 있고요. 2자는 한 52%의 이제 접종률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이제 도내 백신 미접종자가 20만 명이 이제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각 지자체에서는 18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의 이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좀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이제는 의료진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이제 과도한 희생에 기반을 둔 우리 소위 K방역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자영업자와 이제 소상공인들께서는 코로나로 죽거나 파산해서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이제 살리는 방향으로 K방역 거리두기 조치를 이제 점차 좀 해제하는 것을 정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박인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예, 생각이 좀... 비슷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강원도에 일평균 30명에서 40명 그 사이에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역과 그다음에 어떤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참 딜레마입니다. 예. 이 감염률을 낮추고 이 방역을 강조하면 경제가 어렵고 또 반대로 또 경제를 강조하면은 이 방역이 어려운데 이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는 백신 접종률이 80% 2차 접종률이 80% 이상 되면은 위드 코로나로 물론 이제 이 마스크라든가 부스터샷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지자체에서 아주 그 확진자가 많아지고 이럴 때는 단계를 높여야겠지만 이 좀 그 단계를 앞서서처럼 즉각 어떤 이 단계를 높일 것이 아니라 조금 완화된 형태 이 타이밍을 좀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정도 규모로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늘어나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처럼 먼저 선제 대응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제가. 예, 네. 예. 자, 코로나19가 나왔으니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재난지원금 얘기입니다. 아마 이번 추석에 또 최대 화제였을 것 같은데 바로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12%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시군에서 지급을 하겠다고 나선 또 지자체가 있어요.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삼척과 정선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번엔 박인균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게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는 게 맞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행정력의 낭비라든가 사각지대 문제, 그 다음에 어떤 향후 어떤 조세 수입에 관한 부분, 소외계층의 반발, 또 그 다음에 경제의 선순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100% 지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 기근이 발생했을 때 곳간을 열어서 어려운 그 사람들한테 이 밥을 해 먹였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밥을 먹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문제는 지금의 이 부자세,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안 내게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들에게 안 주는 것은 이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국은 이 지방 지자체에서 이렇게 그 나머지 부분도 주는 것은 그 지방 자치와 분권의 철학과 정신에 맞다.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인균 의원님께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보시고 심상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박인균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만 이런 것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더 키울 것으로 우려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 재난지원금은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좀 파악한 후에 제대로 된 좀 두터운 지원이 이제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강원도 내에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역은 삼척 정선을 포함해서 7개 시군입니다. 예. 강릉과 태백도 고민 중이라고 하고요.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춘천 원주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시군이 이제 지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강원도 재정 자립도가 전국 광역 지자체 평균보다 11.7%가 낮은 24.8%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이제 밑에서 한 두 번째 정도가 되는데요. 상당히 우리 강원도 재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도내 18개 시군 평균 재정 자립도는 14.3%에 불과해서 앞으로 예산에 대한 보다 좀 신속하고 우선순위 검토를 하고 또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재난지원금이 내년 선거와 맞물려져서 매표 행위로 전락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각 시군에서 고민하는 이 재난지원금이 그 해당 지자체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시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상위 12%에 해당해서 못 받은 사람에게만 시군에서 따로 책정을 해서 지급하겠다는 건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재난지원금은 상위 15%를 받지 못한 분들한테 지어지는 것이고요. 예. 또 앞서 나갔던 춘천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한테 전액 5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것도 지금 준비하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심상화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선거 국면 아니겠습니까? 예, 선거를 앞두고 또 이런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을 받을 확률이 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사는 사람들이나 또 거기 지자체에 근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괜히 소외감 느끼고 또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끼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이 경기도처럼 강원도에서 아예 일괄 시행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영업자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두텁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한 것처럼 조세의 어떤 확보, 그다음에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소외 의식,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전체가 주는 게 맞죠. 그리고 이 강원도 같은 경우에 12%에 대해서 지급을 안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이 18개 시군과 논의해서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이렇게 어렵게 된 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인 문제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 해결 방법이 돈을 풀어서 사회 안정망 구성과 경기 부양이라는 건 이런 공통적인 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표 행위라든가 이런 건 아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도 아니다. 이건 긴급 구호와 경제 살리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심 의원님 혹시 네. 예, 추가하셔서 저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라든가 또는 정책에 대해서 여러 생각이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경기도야말로 이재명 도지사의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민주당이 유력 대륙 주자인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정을 저는 본인의 대선에 이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예. 애초에 정부하고 여당이 정치적 흥정으로 상위 12%를 제외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을 하고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선거를 위해 포퓰리즘적 결정을 내린 게 지금 전국적으로 재정이 안 좋은 기초 지자체들한테 막대한 지금 부담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두 분께서 역시나 그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강원도 의회가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조직 개편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상임위가 6개에서 7개로 늘어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책 지원관도 채용을 하고요. 네.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이 되는 건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예, 이건 제가 먼저 좀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의회 사무처 조직 개편안을 살펴보게 되면요. 6개 상임위원회를 1개를 신규 설치해서 7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고요. 위원회 수는 현재 이제 9명에서 7, 8명으로 이제 줄어들고 위원회 소관부서 조정은 경제와 건설을 분리하고 기획행정이 있던 안전, 소방, 안전, 재난 분야를 건설위원회로 합친안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행정, 사회문화, 농림수산, 교육, 의회 운영위원회 외에 가칭 안전건설과 경제통상위원회가 신규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조직 개편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요. 정책 지원관 운영은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상당히 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번 이 개정안에 과연 지방의회가 그토록 염원해온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됐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개정안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의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반영돼 있지만 인사권 독립은 의장의 자율적인 조직 편성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고요. 예.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지방의회의 요구사항인 1대1 편성이 아닌 단계적으로 2대1 편성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정책 지원관도 의원 개인의 정책 지원 인력이 아니고 네. 의회 사무처 입법 정책 지원 인력입니다. 그래서 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자율적 조직 편성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대통령령을 이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지방의회 인사 독립권 권한을 아직도 중앙정부가 통제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9년 강원도 인구는 154만 명이고 21년도 강원도 예산 규모는 9조 7천억입니다. 교육청을 포함해서요. 예. 또 강원도 도의원 수는 46명인데 즉 도의원 1인당 3만 3천 명에 가까운 도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을 해야 되고 2,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반면 국회의원은 인턴을 포함해서 9명의 보좌 인력과 입법 예산 등 전문 조직 인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것을 보면 지방의원은 여전히 개인이 혼자 고군분투하는 구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시행이 된다고 해도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은 그렇게 뭐 나아지는 건 없다라는 게 심상호 의원님 말씀이신 거죠? 예, 아무것도 변한 게 지금 없습니다. 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 심상화 의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 보면 이 말이 지방자치고 분권이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인 것이지 결국은 이 법률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 줄세우기고 예.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 관리를 위해서 많은 권한들을 지방의회에다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정책 지원관도 2명 앞에 1명. 그 다음에 뭐 이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 효율적인 구조가 전혀 아니죠. 때문에 우리 심상화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여야 구분 없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조해서 해결하고 수정 보완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할 과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지원관 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그 의원 2명당 1명이니까 사실 뭔가 좀 긴밀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뭔가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정확히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지금 드는 생각에서는 정책지원관이 물론 일하러 들어갔는데 뭔가를 조사를 좀 요구하거나 뭔가 좀 행정적인 부분을 요구했을 때 다른 의원님 핑계를 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네. 예, 뭐 아주 그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쌓이면 또 커지니까요. 자, 그럼 지금 의원인 분들께서 어쨌든 요 토대를 마련하고 뭐 정책지원관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6월에 선거를 하고 거기서 이제 당선되신 분들이 본격적으로 이 지방자치법 시행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희 이 10대가 아니라 네. 11대 의회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그나마 불안정한 제도가 도입되고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준비를 지금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네. 이게 다음에 어차피 제대로 그 시행되는 것을 몸으로 느낄 그분들이 하면은 너무 늦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준비라는 것이 예. 이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이 법률에 근거해서 또 거기에 맞게 이 어긋나지 않게 상충되지 않게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뭐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자, 예, 말씀해 잘못된 게 주시죠. 무엇이냐면요. 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의견만 내는 것이고요. 조직 예. 개편은 2024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그 조직 개편은 저희들이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행안부 이제 정부 지침에 의해서 또 되는 것이고요. 예. 조금 전에 정책 지원관은 모든 이제 강원도민들께서 우리 도의원들도 이제 보좌관 제도가 시설이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하지만 개개인의 그 의원에 대한 보좌를 하는 게 아니라 의회 사무처에 입법 정책을 해주는 지원 인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행정 사무 인력이 좀 확충되는 것이지 의원들 그 2명당 1분이 어떤 그 개인의 그 의원의 입법을 뭐 보좌해준다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멀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의회 행정일을 지원해주는 사람이지 보좌관은 아니다. 네. 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좀 얘기를 바꿔서 고양세법 국회 통과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이게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네네. 그렇지 아직 않습니다. 예, 예. 아직까지 그 본회의에서 통과는 안 됐죠. 본회의 통과는 안 됐고요. 예, 예. 아니, 제가 알기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을 통해서 강원도에 이제 뭐 한 248억 원의 이제 규모가 이제 세수가 또 예상된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예. 28일 날 본회의 상정됐네요. 예, 예. 그런데 이 고향세 법이라고 했는데 또 지금 심상호 의원님 말씀은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법률안 자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관한 법률안이거든요. 그걸 네. 이걸 이렇게 짧게 이제 맞춰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또 이 법안의 내용은 거주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세액도 공제받고 기부금의 30%의 한도에서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법안에 대한 조례도 사실 강원도에서 또 필요하고요. 또 조례 이제 기부금의 운영에 대한 기준도 강원도 조례를 담아갖고 명확히 또 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이 되면 이 강원도처럼 이제 재정 형편이 좀 어려운 중소도시나 또는 농어촌 시군 재정에는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의무사항은 아닌 거네요. 그 외지에 살고 있는 이 강원도 분이 고향을 생각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고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 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민세처럼 그렇게 뭔가 좀
어느 정도 강압적이거나 반드시 내야 되는 건 또 아닌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네. 다만 이제 그게 좀 그래도 이 강원도에 연고를 가지신 주량 인사 이런 분들이 뭔가 내 고향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예. 어떤 선의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16년 그 전북연구원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 약 1년에 248억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인 거죠. 예, 예. 그러면 어쨌든 도 입장에서도 이 관련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예. 뭐 당장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행을 23년부터 이제 하는데 이 세부 사항은 이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그 법률에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안부에서 매뉴얼과 지침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네. 거기에 따라서 상위법과 이 상충되지 않게 조례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어느새 또 시간이 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도정은 더불어민주당 박인균 의원, 그다음에 국민의힘 심상화 의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